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오미주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촌스러운 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좀 낙후된 경향이 있어서 좀 오래됐죠. 영국의 인프라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이 다운돼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브로드밴드가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준 결방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미주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노티피케이션, 알람 설정이라 그러나요? 이 알람 설정을 받는 분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알람 설정을 해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제 공지 말씀드리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 다시 다운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81%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18.6%는 구독을 하지 않으신 채 계속 저의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저랑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채널인데요. 미주온 채널에 오셔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독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독이 성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 버튼 왼쪽에 종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all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아니면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포스팅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 만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오미주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던 게요. 엊그제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CP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도 미국 증시가 달렸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존스가 0.14%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0.85%,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58%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주요 성장 주식을 보시면요. 코인베이스가 무려 25%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PGY,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며칠 전에 이제 추천해 주신 주식인데요. 바로 추천받자마자 13.5% 급등했습니다. 자, 파이버가 7.6% 올라갔고요. 업스타트 플러스 7.53%,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7.48%, 유니티 소프트웨어 플러스 7.21,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7.15, 스퀘어 플러스 6.99, 쇼피파이 플러스 6.72, SMCI 플러스 6.29, G스케일러 플러스 5.42, 클라우드플레어 플러스 5.28%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성장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모두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460까지 갔습니다. 무려 4.73% 하루 만에 껑충 뛰어 올랐고요. 구글도 대단했습니다. 무려 4.36% 올라갔는데요. 자,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마존은 아마존 그 프라임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68% 올라가면서 역시 아마존 주식은 프라임 데이 앞두고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규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습니다. 자, 테슬라도 2% 넘게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62, 넷플릭스 플러스 1.43, 메타 1.32%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0.41% 올라가면서 8종목 모두 신나게 달리는 그런 하루를 보여줬다.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신나게 달리는 이유는 이미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요. 미국의 CPI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려야 할 내용인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PI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자, 6월 달에 0.2%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0.2%는 이제 5월 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헤드라인 CPI가 이번에 3.0%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3.1%였고요. 자, 전달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 올라갔던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3.0이면 이제 괜찮다,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다음에는 더 중요한 코어 CPI입니다. 근원 CPI는요, CPI에서 이제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거 역시도 6월 달에 0.2%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였고요. 자, 5월 달에는 0.4%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0.2% 올라간 수치는요,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이 끝나가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한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4.8%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5.0이었고 지난달에는 5.3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드라인도 그렇고 이 코어 CPI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가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아울러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톰 리의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잖아요. 자, 그때 톰 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P 500이 이번 주에 100포인트 정도 달릴 수 있다,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코어 CPI가 아마도 0.2%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딱 0.2%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톱니의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쪽집게처럼 정확한 수치를 맞히면서 대단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잠깐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임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요, 매년 50만 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에 보도되기를 Advanced Discussion이니까요. 자, 인도 정부와 있었던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베스먼트 프로포절이니까요, 인도 내에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을 지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공장의 규모는요, 매년 전기 자동차를 500,000, 5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가 들어설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인도 버전의 더 타임즈가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가 다시 인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협상은 아마도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신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이제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는 인도 정부는 공장을 인도 내에 져라. 자,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밖에서 만든 전기차를 수입하겠다, 이러한 이 양측의 좀 이해관계가 엇갈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양보를 했죠. 자, 그래서 로컬 매니팩처링, 즉 인도 내에서 전기차를 제작하겠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트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인도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수출까지 하겠다. 따라서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제 테슬라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6월 말에 얘기하기를 그는 굉장히 확신에 넘치고 있다. 전기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가 인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정확한 타이밍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조만간 대형 뉴스가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지금 기대되기를 그들이 판매하는, 인도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이요, 한 200만 루피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미화로 환전하면 24,500달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가의 자동차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24,500달러 역시도 인도 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자동차의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제 포지셔닝을 할 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이 인도에 들어서게 되면요. 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작년에 테슬라가요.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그 자동차 개수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요.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수가 무려 71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총 자동차의 숫자가 13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판매된 자동차의 54%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요. 이번에 만약에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인도로 들어가게 되면 작년에 판매된 전체 자동차 수의 한 38%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생산 능력이 테슬라에 주어진다. 따라서 다가온 미래에 생산 능력도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38%면 엄청난 거죠. 거기에 생산 대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판매 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도 진출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에도 새로운 공장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멕시코 공장도 짓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도 공장도 짓게 되면요.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로 넘어갑니다. 어제 구글의 주가가 4.5%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자, 그럴 만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발견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 구글의 주가가 5%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시면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구글이 이번에 챗봇 바드를요. 유럽 쪽 그리고 브라질에서 출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인 확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죠. 왜냐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수많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테크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유럽에서도 드디어 런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자, Artificial Intelligence Tool, 바드죠. 자, 바드가 이제는 40개가 넘어가는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제는 40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바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발표하기를 바드의 비기스트 익스펜션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역적인 확장을 한꺼번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바드라는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개 이상이 가능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뭐 영어는 물론이고요. 아라비아어, 차이니즈, 중국어죠. 자, 그리고 독일어, 힌두어, 그리고 스페니시까지 다 커버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요. 구글의 바드는 웬만한 언어는 다 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바드의 리스판스를 들을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드디어 이제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했을 때 바드가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진보가 있었던 거죠. 드디어 인공지능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추가된 기능도 굉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프롬프트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프롬프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질문할 때 이제 그 질문 안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기업의 P&L, 발란시트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자, 이 내용을 분석해줘.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사진 가지고도 이 바드와 대화가 가능하다. 엄청난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드를 엑스포트할 수도 있고 또한 친구들과 이제 바드와 한 얘기를요. 이제 공유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드의 그 리스판스, 대답의 형식을요. 스타일 그리고 톤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총 5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자, 심플하게 대답해줘. 아니면 좀 길게 대답해줘. 짧게 대답해줘.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해줘. 마지막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나게 대답해줘. 이렇게 5가지의 스타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바드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소가 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올해 초에요. 무려 180국에서 이제 바드가 동시에 런칭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 쪽은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너무나 불확실했다. 자, 어떤 부분이 불확실했냐면요. EU,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이제 이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 규제에 지금 AI 봇이 컴플라이언스를 하는지, 따라서 이 규정에 맞아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EU에 진출했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규정에 적합하다, 뭐 엄청난 위협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셈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다이렉터가 나오는데요. 잭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유저한테 굉장히 클리어하게 노티스를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바드가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바드의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3% 정도 급등을 했고요. 자,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1% 이상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럴 만한 대형 호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에서 어제 발표를 하기를요. 자,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나스닥 100 인덱스에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테크주들 위주로 이제 금융주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구성하는 이러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100대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제 대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스닥 100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 이퀄 웨이티드 인덱스에도 들어가고요. 자, 또 한 가지 나스닥 100 엑스텍 섹터 인덱스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지수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굉장한 호재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엑스테크가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테크 기업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테크 기업이 아닌 기업들, 그리고 이제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나스닥 100 엑스테크 섹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엑스테크 섹터 인덱스를 추종하는 하나의 ETF입니다. First Trust 나스닥 100 X Technology Sector Index Fund라고 부르는 거고요. 티커 네임은 QQXT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루시드 그룹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기업은 테크 기업이 아니라요. 임의 소비재로 분류가 됩니다. S&P 500은 이제 11개의 섹터로 나눌 때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속하고요. 자, 메리엇 같은 이제 호텔 기업 역시도 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임의 소비재다. 임의 소비재는요. 경기를 타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팔이 나옵니다. 페이팔은요, 금융주입니다. 파이낸셜이죠. 자, 밑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메디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역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크 기업으로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이렇게 의외로 테크 산업에 속하지 않고요.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을 나스닥 100 X 테크놀로지 섹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이번에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지수에 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다양한 ETF에서 이 트레이드 데스크를 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 빠져나오는 기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고요.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블리자드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볼 때 이제 나스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나스닥이 보기에는 액티비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액티비전을 빼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 어필, 상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기사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FTC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요. 지금 법원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딜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를 했다. 항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게 7월 12일 7시 17분 저녁에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자, 7월 13일 날 밤에 보도된 또 하나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자, 미국의 법원에서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FTC가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기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요청 내용은 뭐냐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는 것을 잠깐 임시적으로 막아달라.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정말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게임 업계에서도 최강자를 넘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비단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이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엊그제 있었던 얘기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었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주가가 수요일날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 하나를 했는데 어떤 발표 내용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오퍼링에 들어간다. 자,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그 사이버 보안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왜냐면 모든 직원들이 이 회사의 빌딩 내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인트라넷이라는 것을 구축해 놓고 이 회사 내의 네트워크만 좀 단단하게 감싸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보안이 해결되는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모든 직원들이 회사 안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원격 근무도 많아졌고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회사의 인터넷에도 접속을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도 활용을 하고요. 뭐 이제 줌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또 회사 안으로 들어와서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모두 보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요. 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함자 포더 왈라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서비스는요, 지금 잠재적으로 가장 커다란 시장 그리고 최신의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미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넘보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시장이 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포더왈라가 이번에 첨언을 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상품은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인터넷 액세스다. 자, 이거는요,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 같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보안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엔트라 프라이빗 액세스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널 앱, 따라서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내부적인 앱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 왜냐하면 경쟁 구조가 좀 강화되는 거죠. 팔로알토라든지 지스케일러, 크라우드플레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UBS의 애널리스트도 등장을 합니다. 로저 보이드고요. 자, 로저 보이드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두 개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지스케일러
플레어, 클라우드 플레어, 팔로알토 이런 기업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시큐리티 엣지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시장인지를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됐다, 출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보이드가 또한 첨언을 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엄청난 엑스포즈를 가지고 있다. 자, 고객사의 숫자가 1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100만 개나 되는 고객사를 상대로 새로 진출한 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교차 세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G스케일러라든지 이 팔로알토는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중대한 익스포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쉽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조금 미디엄 사이즈라든지 스몰 사이즈,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아마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을 선언한 Secure Service Edge 마켓의 시장 규모는요, 2021년 기준으로 1.28 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는 2028년이 되면요, 무려 11.29 빌리언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얘기는요, 불과 7년 만에 시장의 규모가 거의 9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매년 평균 성장률이 36.5%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새로운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진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이요,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특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는데요. 제가 6월달 말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아마존이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13일간 그리고 이제 5일간 거래일을 봤을 때 주식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이 프라임데이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전주 그리고 2주 전까지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여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요, 올해도 아마존의 주가가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일의 거래일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5.27% 급등을 했고요. 한 달 동안도 괜찮았습니다. 6.13%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올해도 변함없이 아마존의 주가는 프라임 데이를 앞두고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역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좋은 기회였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아마존이 프라임 데이에서 세일즈 레코드를 썼다. 그 얘기는요, 역대 최고치의 매출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First day of Prime Day. 프라임 데이는 보통 이틀간 하는데요, 그 첫날 싱글 라지스트 세일이니까 이 아마존의 역사상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린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들이, 자, 프라임 멤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프라임 멤버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프라임 멤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375 밀리언이니까요, 무려 3억 7,500만 개에 이르는 아이템을 이번에 구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총 세이빙은 2.5 빌리언이다. 뭐 이거는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사실 절약을 한 건 아니죠. 자, 어쨌든 25억 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아마존은 이틀 동안은 얼마를 지금 세일즈를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날에 비해서 두 번째 날은 조금 저조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아마존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중요한 이유가 이거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양한 혜택을 익스클루시브하게, 따라서 아마존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세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세라든지 크록스의 헤이듀 그리고 테라곤 같은 거를 할인을 독점적으로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올해 프라임데이에서 활약한 새로운 그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티라든지
펠로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처음 이번에 조인을 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는 없던 그런 브랜드가 등장을 하면서 아마존의 세일즈를 굉장히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또 한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트 홀리데이 플래시 세일을 이번에 예약할 수 있었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통해서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는요. 이번에 아마존 데이는 제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요. 여행 상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고 신기록을 쓰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이 홀리데이 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아마존이 이번에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무려 2.61% 급등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아마존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신기록을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썼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데이가 역대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그 중에는 여행 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이 등장을 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펠로톤인데요. 자, 지난 2022년 8월 24일 날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습니다. 자, 그때 펠로톤의 주가가요 21% 폭등을 했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존과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드디어 펠로톤을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제 펠로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에 있어서 아마존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비슷한 일이요. 피자 업계에 일어났습니다. 자, 피자가 쉐이크업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자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도미노 피자의 주가가 엊그제 무려 11%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파존즈의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버와의 파트너십이 결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마존만큼의 존재감이 있는 기업으로 우버가 발전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글로벌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다. 수요일날 발표가 됐고요. 자, 이번 파트너십은 도미노 피자 그리고 딜리버리 스페셜리스트인 우버 테크놀로지, 또 하나가 포스트메잇이 등장하는데요. 포스트메잇은 사실 우버 테크놀로지 밑에 들어가 있는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 사실 도미노 그리고 우버 사이에 있었던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파트너십의 결성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고객들은요, 도미노 피자를 이제 우버 이츠 그리고 포스트메잇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들은 도미노의 드라이버입니다. 따라서 배달 자체는 이제 도미노가 직접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요,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비용은 없고 그냥 수수료만 받는다. 굉장히 긍정적인 파트너십이 결성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엔의 애널리스트 앤드류 찰스 역시도 이번 딜에 대해서 우버에게 굉장히 좀 커다란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믿기로는 이번에 베네핏이 굉장히 강력하다. 언더스코어는 밑줄 걷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동의 내용에 우리가 밑줄을 글 만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버 이츠가 익스클루시브하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요 미국 내에서 도미노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서드파티 플랫폼이 우버 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 배달 앱은요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버만 판매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딜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도미노 피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이번 딜이 확장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딜을 통해서 우버 주가보다는 도미노의 피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죠.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대신 파파존즈의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사는요, 뭐 도미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죠. 우버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겠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버 입장에서도요. 자, 우버가 정말 존재감이 대단하구나. 우버에 입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1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요, 우버가 이제 배달업계 그리고 이 공유 서비스 업계의 제2의 아마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버진 갤럭시 관련된 뉴스고요. 자, 어제 버진 갤럭시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놓은 한글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버진 갤럭틱 8월 10일 두 번째 상업 비행이 있다라고 제가 떴다 오미주라는 프로그램에 올려놨거든요. 떴다 오미주는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뜰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버진 갤럭틱 홀딩즈는 13일 목요일 발표하기를 3명의 개인 승객을 우주로 보내는 갤럭틱 지로2 임무의 비행이 8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관광 회사인 버진 갤럭틱의 다음 비행은요, 그들의 7번째 우주 비행이며 2번째 상업 우주 비행,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번째 우주 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2번째 상업 비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판매한 것은 2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그 6월 말에 있었던 첫 번째 상업 우주 여행은 이탈리아의 그 공군,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번째가 진짜다, 이게 진짜로 관광객을 싣고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승무원과 조종사를 포함한 비행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800명 이상의 고객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티켓들 중에 많은 부분은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버진 갤럭틱 티켓의 현재 가격은요, 좌석당 45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달 버진 갤럭틱 홀딩즈는 유상 증자를 통해서 3억 달러를 조성한 데 이어서 새로운 주식 제공을 통해 4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버진 갤럭틱은 주식 판매로 받는 현금 수익금을 우주선 비행선 구축, 인프라 개발, 상업 운영 규모 확대, 운영 자본 및 일반 및 행정 사항을 포함한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시장 이전 거래에서 2.58% 상승했습니다. 현재 버진 갤럭틱 발행 주식은 22.2%는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공매도꾼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 버진 갤럭틱이요, 약속했던 것처럼 매달 최소 한 번의 우주여행 비행선을 띄우게 되면요, 아마도 공매도에 들어갔던 그런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7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하루 쉬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주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행복한 기억들,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날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